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좋은 발표를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전 점검사항. 뭐 이런 거를 우선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시간하고 청중 분석도 해야 되고, 발표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 발표를 하게 될 현장이 이제 어떤 공간이냐, 그 다음에 발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발표 시간은 할당된 시간에 한 10%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사실 좋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 수업 시간에 몇 번 그랬었죠, 그죠? 저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요약문 쓸 시간을 한 15분 정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대략 4시 반 정도에는 무조건 마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돼요.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끝나면 일단 듣는 사람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도 4시 반을 넘어가면은 일단 다 보여요, 이게. 왜 아직 안 끝내나, 막. 그런 표정의 변화를 보면 저도 마음이 더 급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났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그냥 길 가다가 돈을 주운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할당된 시간의 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0%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그 여유를 두고 해야,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빨리 끝나면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준비해야 될 내용을 좀 더 압축을 해야 되죠, 그죠? 10% 정도 더 압축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여유 있게, 시간적 여유를 있게 내용은 압축해서. 그러면은 발표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발표의 목적이나 설계가 사실 많이 달라져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청중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몇 명이 나올지, 뭐 성별, 나이, 직업, 그리고 청중이 원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몇 명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회 발표하러 갈 때는 뭐 대충 이제 업계 사람들이 오니까 사실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전 정보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뭐 어디 강연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꼭 그 주최 측한테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러 오는지. 그리고 발표의 목적. 설명하는 거는 이제 글쓰기에서도 말했지만 뭘 설명하는 거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주장하는 건 설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내가 쓸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뭘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제 현장 분위기가 대략 어떨 건지, 이제 이런 걸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발표 방식도 슬라이드를 주로 쓸 거냐, 내가 말로 그냥 때울 거냐, 아니면 뭐 적어가면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강연을 하면 이제 슬라이드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더에 몰빵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안 적어 놓으면 다 까먹어요. 하여튼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벙커원 아시죠? 대학로에 그 딴지일보가 있는 그 벙커원에서 그 팟캐스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과학 상대성 이론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벙커원에 가면은 벙커원에 이게 자리가 벙커원은 카페 이름입니다. 뭐 지하 핵벙커 이런 게 아니고 카페 이름이 벙커예요. 벙커원이에요. 근데 거기 지하에 이제 좌석이 한 5, 60석 정도 있는데 거기 이제 앉아서 한 뭐 수십 명 앉아 있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이제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어서 슬라이드에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토크에 사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팟캐스트 방송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사람은 5, 60명인데 그거를 이제 그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슬라이드에다가 많은 내용을 넣으면은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지. 그 소리로 듣는 사람은 슬라이드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슬라이드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전부 다 말발로 다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뭐냐와 상관없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이제 사전에 저런 걸 점검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우선 어떤 유형의 발표를 할 건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간혹 강의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길 텐데 강의는 뭐냐면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지. 설명이고 이해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내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연구하고 있는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결과를 여러분한테 막 설득하고 나의 독창적인 해석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이야기. 내가 선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강의예요. 그죠? 이게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미나 발표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주장하는 거야. 내 실험 결과에 내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술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학술 논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주장하는 글이에요. 내 결과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를 납득을 시키는 거지. 레프리한테나 아니면 다른 독자들한테. 그거를 발표하는 게 세미나, 보통의 학술 세미나죠. 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 물론 세미나 자리에서 리뷰를 할 때는 강의에 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건 내 연구 성과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 설득을 해야 돼. 학계 논문 이거 마찬가지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할 때는 이 자기소개서랑 비슷한데 이거는 주장하는 거야.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대중 강연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저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스탠다드인데 저는 저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대중 강연에서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될 어떤 그 유형이 어딘지에 따라서 포커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발표 시간이 또 중요한데 20분 이하면 20분 금방 갑니다. 그죠? 금방 가요. 그래서 이때는 뭐 많은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어떤 자기 완결성은 포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 다 못 합니다.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하고 단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 요거만 잡아야 돼.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 20분 이하면.
60분 이상을 이제 떠들 때에는 그때는 어떤 일정한 자기 완결성을 확보할 만한 어떤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한 시간 내에서 어떤 그 완결적인 어떤 스토리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60분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이 되면은 고를 만한 물리적인 여유가 돼요. 그 중간은 좀 애매한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하면 20분 미만이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걸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으로 보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15분, 2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드 강의도 20분이고, 그죠? 그 사실 그 지금 뭐 제 강의도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거 뭐 1시간 이거 앉아서 누가 봐요, 사실. 그 외부에서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겠다고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 동영상 켜놓고 잡니다. 여러분도 와서 현장에 와서도 많이 자는데 그죠? 이거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잡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정규 수업이니까 뭐 75분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 동영상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은 20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회 발표가 그렇게 20분 내지 뭐 길어야 30분 이렇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 넘어가면 집중력 떨어지고 뭐 말 잘 안 들어오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학교 가봐서 알겠지만 교수님들 다 잡니다. 그죠? 30분 넘어가면. 막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분 이하의 이런 발표가 이제 많아지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세팅하는 거예요. 발표를 할 때 문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가장 단순화시키면 이겁니다. 문제를 세팅하고 해결하는 거. 요게 이제 어설프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결국 모든 발표는 이거예요. 지금 뭐 우리 학계가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가 뭐냐,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문제 세팅.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못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과학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의 과학 교육은 지금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체계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냐,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탑다운이지, 탑다운. 그런데 외국의 정말로 유명한 1급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자연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걸림돌이 뭐냐, 바텀업이지.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 세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다.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힐베르트가 뭐 수학의 몇 가지 난제도 던진 것도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무슨 하이어라키 프로블럼 같은 거 그냥 보면 아니 뭐 자연이 그렇게 미세 조정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통찰력 있는 사람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진짜 좀 말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시메트리든 엑스트라 디멘션이든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문제 세팅을 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강의를 할 때 저번에 그 강의 학문에 나왔지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거거든.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 설정을 잘해야 돼. 이게 문제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안 받은 게 사실은 우리의 좀 비극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문제를 잘 설정하면 그 문제를 절반 이상 해결한 거란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발표를 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발표의 방식이 있겠지만은 문제 설정을 잘해야 돼. 지금 이게 왜 문제야? 내가 왜 이 리서치를 했느냐? 뭐가 문제라서 지금 이걸 하는, 이거를 잘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도들을 왜 실패를 했거나 일부 성공을 했느냐. 이게 이제 논문으로 치면 인트로덕션에 들어간 이야기죠. 그죠?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게 사실 문제 설정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여전히 만약에 시도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시도가 있었어. 그래서 해결을 했어.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해결이 됐으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발표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보려면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속 이런 점에서 실패를 했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특히나 발표할 때, 논문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람들의 집중력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누가 뭘 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극적으로 잘 하면은 재미난 인트로덕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당연히 이제 뭐 한 정도면은 뭐 주제를 긴 얘기는 못 하겠지. 긴 얘기는 못 하고 많은 부분을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뭐가 문제다라는 거 확실하게 정해줘야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네. 보통은 이제 누구나 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덤벼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상투적으로 물론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다루어진 맥락들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문제라면은 이게 왜 문제냐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건 공감대가 있으니까 최근에 최근에 누가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짚어주면은 상당히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발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했느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그리고 얼마나. 당연히 100% 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 100% 하는 경우는 없어요. 100%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여한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물론 이제 좀 약간 최대한 포장을 잘해야겠지. 사기를 쳐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포장을 잘해서 내가 이 정도 우리가 연구한 게 이 정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 얼마나 해결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시도들은 실패를 했는데 기존의 시도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설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시도들이 왜 어떤 시도들이 했을까, 어떻게 실패를 했고, 왜 실패를 했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해결했다, 요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좋은 리서치가 되려면 앞으로의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거지. 우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쪽 부분을 파면은 뭔가 전망이 있다.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로운 문제 설정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분야가,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문제다라고 제기를 해줄 거예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 컨클루전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격이 다르죠. 그래서 리서치를 할 때 항상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작업이 향후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새로 재구성하고 이제 새로 문제를 설정하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잘 세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문제 설정하고 요 순환 패턴을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발표에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 중에 딱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이거 셀링 포인트. 뭘 팔아야 돼. 세일즈맨하고 똑같아요. 짧은 시간에 단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 그게 셀링 포인트야. 자, 이 문제 설정 자체가 셀링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화두를 던지는 거지. 그게 중요할 때가 있고. 하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경우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나의 작업이 뭐가 다르냐. 차별점.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나의 셀링 포인트를, 그러니까 자기의 셀링 포인트 어디에 잡느냐가 사실은 작업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대개는 이거 얼마나 이걸 해결했느냐.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거 하나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발한 방법 자체가 기발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해결한 어떤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이 방법이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런 쪽으로 내달리는 게 전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셀링 포인트를. 2개 이상 힘듭니다. 사람들 기억하지도 못해요. 셀링 포인트 2개 이상 나오기도 어려워요. 2개가 나오면 그건 셀링 포인트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면 연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20분 이하의 강연을 할 때 뭐 사실 1시간 강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뭘 전달할 거냐, 뭐 하나를 남길 것이냐 사람들 가슴에.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항상 셀링 포인트를 먼저 염두에 둬야 돼. 세일즈맨의 입장에서 내가 뭘 팔 거냐, 어떤 점을 강조해서 이 물건을 팔 거냐. 두 번째가 킬링 아이템인데, 청중들 뇌리에 깊이 남는 한방.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랑 결합이 되면 제일 좋겠죠. 셀링 포인트를 잘 셀링하기 위한 킬링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많이 도입을 하고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은 항상 이 고민을 해요.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건지, 킬링 아이템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1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그 주별로 킬링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강에서 아는 척 매뉴얼, 2강에는 이제 뭐 이런 거, 3강 때는 중성미제제 한중전, 4강은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소개팅. 그러니까 이거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보다 약간 좀 그 주변적인 요소죠. 이걸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요소들, 미끼 내지는 유혹하는 낚시질, 이런 킬링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돼. 물론 어떤 경우에는
듣고 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용은,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킬링 아이템만, 저 사람 오늘 되게 웃겼어, 이것만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박인 거지. 자신의 셀링 포인트를 기발한 킬링 아이템으로 포장을 잘하면은 사람들 뇌리 확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그 조화를 잘 지키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발표의 기술을 몇 가지를 이제 좀 적어보면, 사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뭐 이게 뭐 좋거나 유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저런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안 올라오지?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싸움의 기술 봤어요? 이 영화 감독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신한솔 감독이라고. 이 영화, 신한솔 감독이 이 영화 찍고 그 다음 영화를 뭐 찍은지 아세요 혹시? 가루지기. 이거 다음 영화가 가루지기였어, 가루지기. 참, 이 영화 찍고 엄청나게 뭐 신인 감독으로 천재 감독 나왔다고 주목받고 펀딩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세상에 가루지기를 찍었어. 그도 돈 꽤 들어갔대요, CG하고 이러느라고.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한솔 감독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감독의 와이프를 잘 알아요, 제가. 연세대 영문과인가? 캠퍼스 커플인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 어떻게 싸움의 기술을 찍고 가루직을 찍을 수 있느냐. 자기도 잘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건 정말 수작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저씨 생각나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 곱창집에서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희한테, 눈이 보배구나. 좋은 눈을 가졌어. 하도 많이 맞아봐서 그런지 눈썰미가 있어. 상대방이 어딜 때릴지 알아.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야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눈썰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이 어딜 비난할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주눅이 들어. 눈치를 살피고, 그죠? 목소리가 끼어 들어가고. 그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어디를 비난할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발표 준비하다 보면 자기의 구멍을 자기가 알죠. 그걸 일단 깨달아야 돼. 연습을 하면서, 또 이제 보통 저도 주위에 뭐 학생들 이렇게 발표하는 걸 쭉 보면은 워낙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예. 그냥 막 얘기하다 하다가 이렇게 그냥 뭐 마침표도 찍지 못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지도 교수가 앞에 앉아 있으면 교수 눈치를 보고, 그죠? 그러면 또 어김없이 이렇게 막 뭐 엄청난 화살이 날아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뭐 제가 겪어보기도 했고 현장을 보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들의 그래도 야단 맞아본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썰미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비난받을 줄 안다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자기 준비한 내용 중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극복을 해나가야 돼. 그러려면은 주위에서 좀 격려대주가 해야 되는데 너무 야단만 치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KO가 돼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지. 자, 그리고 이것도 명대사인데. 보세요. 사람은 참 이상하지. 왜 그럴까? 이 두려움 때문이라 그러지. 맞아본 자의 두려움. 이걸 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정말 인신공격적인 야단도 먹고 이러면은 정말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두려움, 자기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나중에 끝나고도 따로 교수가 불러가지고 야단칠 것 같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풍토가 다른가? 제가 교육받은 풍토랑 좀 많이 다른가? 요새는? 그래서 이 두려움, 야단 맞아 본 사람의 두려움, 이걸 알려버려야 돼. 쉽지는 않지, 물론. 그런데 결국은 이 싸움의 기술도 이 영화의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뭐 온갖 훈련도 다 하지만은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열심히 훈련을 해도 결국은 주먹을 못 날리잖아, 제이가. 그때 생각한 이 자기 사부의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맞아본 자의 두려움을 날려라.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도 뭐 많겠지만 발표를 못하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발표를 못한다. 내지는 주위에서 누가 뭐 교수든 누가 됐든 너 발표 참 못해. 왜 그딴 식이냐라고 얘기를 혹시나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이야.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본 사람의 두려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 좀 약간 섬뜩한 대사인데, 선을 넘을 수 있겠느냐, 이 칼로 나를 찔러볼 수 있겠냐, 싸움을 그렇게 하면 나를 찔러봐라. 결국 못 찌르지, 영화 속에서. 뭐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지만 이 선을 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고수로 가는 비법은 이 한계선을 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계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 주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 두려움. 많이 맞아봐서 생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바운더리에 갇혀버리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 나는 원래 발표랑은 뭔가 좀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 선을. 이거 쉽지는 않지, 당연히.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면서부터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표를 못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고.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 기회를 주고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통은 우리가 대학교에 여러분이 학부를 4년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말하기 글쓰기를 가르친 적이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또 물론 따로 배웠을 수도 있지만 정규 교과목에서 그거를 열심히 가르친 적이 없죠. 아니 그래 놓고 발표를 시켜서 발표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원래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교육을 안 했으니까. 그 여러분이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 해서 질문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자라온 그런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뭔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뭔가 미덕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야 할 어떤 그런 속성인 걸로 안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표를 잘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잘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발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죽어라고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 본 것은 두려움, 그것이 스스로 한정지은 이런 게 많다는 거지, 차라리. 근데 그건 되게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친구들 중에 진짜 기회가 주어지고 연습을 하면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허상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걸 일단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허상이다라는 거를 우선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고, 근데 이제 그거를 깨려면은 일종의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 내가 발표를 잘하는 어떤 고수라고 하는 건 지금의 나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거하고 좀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려면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시도들을 해봐야 돼. 그런 시도를 해서 스스로가 설정했거나 주위에서 그냥 임의로 일방적으로 끄어버린 어떤 바운더리를 그렇게라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수를 할 수밖에 없어. 선을 넘는 게 중요해. 어느 선을 넘어서야 돼.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지.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말인데, 가슴 피고 살아. 주눅 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잖아,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대부분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가슴 피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발표의 몇 가지 팁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남길 거냐, 셀링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가장 언제든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셀링 포인트를. 그리고 전체 발표 내용을 이제 한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을 해서 킬링 아이템으로 이걸 하나 구성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킬링 아이템을 이제 쓸 때 그 소재를 친숙한 걸 쓰면 좋아. 제가 굳이 싸움의 기술 영어를 뒤져가지고, 그죠? 오늘 수업 시간에 한 10분, 15분을 위해서 몇 시간을 웹서핑을 해가지고 정확한 대사 문구를 찾아내고, 영화를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해당 대목을 돌려보면서 대사 싱크로를 한번 보고, 그 장면에 맞는 사진을 찾아내고, 미쳤죠, 내가? 근데, 그 미친 짓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선을 넘어서려면. 여러분도 안 해본 짓거리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별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싸움의 기술 가지고 얘기가 별로 여러분한테 감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제 기대했던 예상과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친숙한 소재로 구성을 하면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거잖아. 그죠? 사람의 주의를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은 언젠가는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해봤던 시도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를 써서 킬링 아이템을 구성을 해야 돼. 강약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목소리를 크고 자신감 있게 이제 내질러야 돼요. 목소리 작으면, 그럼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완전 새가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지르고 하는 게,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어떻게 뭘 얘기를 하려면은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지르게 되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 뻔뻔한 인간이지, 내가. 그래서 지금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이거도 사실 참 이게 고민이 많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찍어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이거를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하다 보면은 헛소리가 막 나와요, 사실. 1시간 떠들다 보면 내가 어떻게 100% 전부 다 옳은 이야기만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과 관련된 얘기하면은 굉장히 엄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관계 맞아야 되지, 인과관계 맞아야 되고, 크레딧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게 지금 계산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100마디 하다 보면은 한두 마디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보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물리학 박사를 받은 놈이 이거도 모르는 이런 태클이 들어올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게다가 너 목소리는 왜 그 모양이냐. 부터 왜 물병하고 커피는 맨날 들고 다니냐. 이상한, 내 모든 걸 이렇게 까발키고 이렇게 드러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어?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두려운데 하잖아,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뭔가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목소리가 줄어들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치 아니었던 것처럼.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지르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크고 분명한 목소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발표하는 거 다 잘 알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뭐 잘 알아서 얘기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내용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 그래서 강조점은 이제 반복만큼 좋은 게 없어. 머리에 각인, 셀링 포인트를 계속 반복해서 각인을 시켜야 돼. 자기의 이제 120%를 내보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가진 80%를 내보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기꾼은 한 200%를 내보이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알아. 아우, 저 새끼 사기꾼이야. 다 아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을 또 좋아해. 한 200% 내보이는 사람을. 사기꾼은 사기꾼의 특징이 뭐야? 자신감이 세고 목소리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사기꾼이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120% 정도면 사기꾼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감. 맞아본 사람의, 야단 맞아본 사람의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해. 제가 1학기 때도 얘기를 한 거지만 특히나 이제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막 틀린 내용이 이렇게 나가고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면은 뒷감당을 해야 돼. 누가 문제 제기하면 해명을 해줘야 되고 뭔가 잘못된 얘기인 게 드러나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도 해줘야 되고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이잖아, 그죠? 배우는 학생이면 어디 가서 무슨 여러분 결과를 발표하거나 할 때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학생은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야. 학위를 주는 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학위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질 만한 지위가 됐다 싶으면 학위를 주는 거야. 학생은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분이 학생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 끝없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국제학회 같은 데 가서도 학생이 헛소리 하면은 다들 그래. 아, 쟤는 스튜던트니까. 그러고 끝이에요.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면 아, 쟤는 프레시 포닥이니까 이러고 넘어가. 대부분. 헛소리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생이면. 그러니까 한국은 풍토가 학생한테 많은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죠, 사실. 시스템도 풍토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누가 여러분한테 윗사람이나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책임을 지우려고 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절대로 기죽지 말고 가슴 피고 사세요. 그거는 그렇게 책임지우는 사람이 부당한 거야. 아니, 학생한테 그런 책임을 지워? 그거는 보통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인 경우가 많아요. 학생은 절대 책임지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냥 한 120% 내지는 200% 질러보고 끝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게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누릴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지, 이제. 학위 받고 나가면 진짜 살벌한 전쟁터야, 전쟁터. 하나 실수하면 그냥 다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그 훈련을 하는 게 학생인 거야.
많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지금 실수를 반복하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두 번 실수하면 그냥 회복할 길이 없는 거거든. 근데 학생 때 실수를 많이 해보면은 밖에 나가서는 그게 자산이 돼서 그거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 과감하게. 나답지 않은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답지 않은 거. 나는 원래 그래. 이걸 벗어나는 미친 짓거리를 한두 번 해보라 이거야. 졸업하고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학생의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10분 이내에 발표하는 거는 원고를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짧으니까 10분 이내면 그때는 이렇게 한 번 잘못 들어서면은 시간을 다 날려버려요.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분 이내 굉장히 짧을 때는 아예 원고를 만들어 놓고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거의 외울 정도로 연습하면 돼. 10분 이내면 원고도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원고를 써놓고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10분 이내. 아주 짧은 발표 때는. 그 자기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 사람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킬링 아이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 듣는 사람한테 뭔가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지. 안 좋은 쪽의 존재감은, 쟤는 목소리도 저렇고, 시선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야단 많이 맞은 학생은 시선을 이렇게 정면으로 못 쳐다봐요. 되게 참 너무 볼 때마다 불쌍하고 답답한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그 극복하기가 상당히 참 쉽지는 않지. 근데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는 경우가 있어. 안 좋은 식으로. 저 학생은 발표 때마다 정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옆을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브랜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브랜드야. 좋은 브랜드를 자기만의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청중들의 반응, 이게 사실 또 중요한데, 미리 예상을 해야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예측하고 유도를 하고 끝났을 때 뭘 남길지, 사후 청중들 반응을 점검하고. 쉽지가 않아.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야.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참 강연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로 반응이 제일 좋은 건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한마디 하면 10마디 반응을 보이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걸 하잖아요. 저기 대학원 세미나 하잖아요. 어제도 오신 연사분이 하는 얘기가 반응이 이제 너무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알죠. 준비한 사람들 원래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굉장히 리액션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지. 저도 수업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전혀 이상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발표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내가 회심의 역작을 가지고 하나 던졌는데 킬링 아이템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거 미리 이제 작심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뜻하지 않게 또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어. 전혀 예상과 달리. 예를 들면은 제가 2강 준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짰는데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 평가가 이게 되게 참신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왜 그렇게 참신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앞으로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소개팅 이야기도 이것도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외부에 강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주론 강연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 외부 강연이니까 산수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공업 수학 알잖아, 그죠? 사인, 코사인 다 아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어쩌다가 생각해서 소개팅 이야기로 하자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우주론 하나도 모르고 소개팅 얘기만 해. 그래서 그래?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반응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야, 이거는 역작이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싸움의 기술, 야, 이건 애들 좋아하겠지. 완전 작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당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연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자기 예상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냥 평소 모습이잖아, 그게. 그죠? 여러분은 평소 모습인데 연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지. 그래서 자기 할 얘기를 100%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인과응보로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낭패감을 맛볼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사람인데. 누가 재밌게 들어줘야 얘기한 사람도 흥분하는데, 어쨌든 그런 좀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던졌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냥 연사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전날은 제가 사회를 봐야 되니까, 공 작가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 그 표정의 변화와 이런 거를 봤는데, 역시 이제 분위기에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작심을 하고 던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마 준비한 내용을 다 얘기를 못하고 빨리 그래서 강연이 끝난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너무 고등학생들보다 너무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그런 말씀에서 저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 줬죠. 원래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평균하고는 제 경험의 평균치보다는 리액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다른 연사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그렇다고 사실 뭐 여러분 탓도 아니잖아, 어차피. 뭐 어쩌겠어, 그냥 원래 분위기가 그런 거를. 그래서 뭐 물론 리액션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대학원 세미나에 모시는 분들도 나름 여기저기서 강연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공지영 딴 데 가서, 아니 공지영 작가가 우리 저기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썰렁해서, 이 얘기하면 다들, 아니 천하의 공지영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다들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반응이 좋지 않은, 청중의 반응을 이렇게 탄력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 한 거예요, 사실. 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 근데 하여튼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대학원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발표 연습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이게 하드한 상황이라서, 혹독한 상황이라 오히려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이 없을 때, 굉장히 냉담할 때, 그때는 정말로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거예요, 일단. 내가 발표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학원 세미나에는 그렇게 유명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당황을 하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어떤 여유를 가져라는 거지. 예측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제작에 대한 몇 가지 팁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슬라이드,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발표의 주된 역할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어떤 쪽을 할지는 여러분 취향인데,
제작 슬라이드 만들 때 이제 의미 단위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덩어리 쳐서 모듈을 하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일단 못 봐요. 그 텍스트를 많이 넣으면은 사람들이 일단 보기 싫어해. 그리고 그래서 그림하고 도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1학기 때 수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시선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죠? 남자들은 다들 천송이만 바라보고 있고, 여자들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많잖아. 일단 복잡하고 화면 가득 시선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만 던져 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거 읽느라고 어디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근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굳이 시간을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설명을 하면서 싱크로율을 높여야, 그래야 어쨌든 어느 정도 따라가죠, 내용을.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만큼 효과는 있어요. 보는 사람한테도 되게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비슷한 연대지, 이렇게 그냥 내가 저번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이렇게 그냥 하나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선은 여기가 있지, 지금 실업자에. 그럼 앞에 내용 하나도 몰라. 왜 실업자가 되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내가 얘기하려는 맥락은 뭐예요? 가족 팽창할까 다 사라져서 남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결론을 이렇게 먼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먼저 딱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야. 저기 유저 서스펙트에 그거랑 똑같아요. 전륜발이가 범위되고 먼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다른 분들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미리 이렇게 같이 노출을 시켜버려. 그러면 흥미와 긴장도가 확 떨어지지. 여러분도 발표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패를 미리 보여주면 안 돼. 히든카는 끝까지 숨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제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지. 숨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숨겨야 돼. 그 텍스트는 가급적 짧고 핵심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데 어쨌든 글자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는 얘랑 차이는 이제 테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박스에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박스에 음영이 들어간 케이스, 여기. 그러니까 세 개의 느낌이 다르죠. 텍스트를 보여줄 때도 어떤 조합을 하느냐가 보는 사람한테 이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이거는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얘랑은 이게 음영이 이제 뒤바뀐 거죠. 밝은 배색에 검은 글자를 쓴 거하고, 어두운 배색에 밝은 글자를 쓴 거하고, 그 다음에 글자에 음영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할 때 어떤 조합을 쓸 것이냐가, 그러니까 일단 글자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분들 만든 거 보면은 이게 색깔 조합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강조한 글자가 오히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쓰다가. 그래서 특히 텍스트를 보여줄 때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자막들을 보세요. 자막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거의 파란색 배색에 흰색을 써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겠지? 이게 눈에 제일 잘 띄고 피로감을 덜 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 자막은 이런 식으로, 영화 자막은 거의 흰색으로 들어가. 그래서 텍스트를 줄 때 글자 가독성을 높이는 조합이 제 경험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밝은색 글자하고 어두운 배경 조합이 좋아요. 그리고 글자나 박스에 이제 테두리나 음영이 들어가면은 좀 더 분명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경험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물론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이제 경험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은 이겁니다. 발표는 쇼다. 쇼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이렇게 규정지은 나라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훈련해야 되고, 그러려면 쇼를 해야 돼, 쇼를. 일종의. 처음에는 그게 쇼 같아.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탈을 쓴 쇼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자기의 능력과 포텐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쇼가 아닌 거지. 자기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쇼를 하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요형 한번 써주세요.